네, 이번 이슈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오늘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 공판기일 네. 때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아시겠지만 어제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 불출석보다 변호인이 없는 것이 더 컸죠. 예. 네. 그러니까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서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건 사건인데 사선 부인이 전부 다 사임을 했고 새로운 사선 부인이 선임이 안 됐으니까 이제 법원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기일에는 아마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돼서 다음 기일 정도에는 아마 재판이 열릴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재판이지 실질적인 재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기록이 10만 쪽입니다. 네. 이 국선 변호사나 저희 같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10만 쪽에 있는 수사 기록과 그동안의 공판 기록도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변론에 들어가기까지는 아마 물리적으로 한 2, 3주는 필요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아마 재판에는 국선변이 선정된 국선변이 나와서 이렇게 아마 앞으로 진행하고 몇 주 후에 다시 기록을 변론기를 공판기를 잡겠다 정도의 절차적인 것만 진행을 하고 실질적인 공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2주, 적게는 2주, 많게는 3주까지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직원이 옆에서 이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국선 네. 변호인이 워낙 10만 쪽이기 맞죠. 때문에 복사하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복사해서 서로 이렇게 한 부씩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일주일 걸린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선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 전담을 하는 사람들은 변호인 3명당 직원 1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3명의 변호인을 직원 1명이 보좌하는 입장이 되니까 변호인들까지 달라붙어서 그걸 복사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복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사하고 나서 기록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2, 3주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재판이 계속 늦어지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이 피의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전에 자료라도 일단 다 복사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라고 네. 하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사임을 했는데 계속 구치소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건 사실 조금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은 선임기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왜냐하면 구치소에 있는 예를 들어서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김태현 변호사 내 사건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면 네. 네. 가서 뭐 상담을 해봐야 제가 할 수 있는 사건인지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위임계약서 도장을 찍고 선임기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피고인이 어떤 변호사라든지 처음에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까지는 선임기를 제출하지 않아도 접견하게 해줍니다. 그 접견이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쇠철상 있는 데서 하는 일반 접견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 변호인 접견. 그렇죠. 네. 변호인 접견. 이게 유리문 안에 유리로 된 방 안에 들어가서 외부에서 볼 수는 있으나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없는 예. 그렇게 접견하게 해줍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접견 선임기를 안 내고 계속 3번, 4번 가게 되면 그때부터 구치소 제재가 들어오죠. 네. 정식으로 선임기를 제출하시라고. 예.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 공판을 꼭 진행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임계가 제출됐는데 한 2번 정도 그거를 하고 있다는 접견하고 있다는 건요. 예. 글쎄요, 이건 아직까지 그 원인들을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서 좀 속단하기 어려운데 예. 아마 2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아직 사임계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만뒀지만 그 서류 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아직 유영하 변호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임계가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치소 측에서 왜냐하면 사임하고 나더라도 그 이제 뒤처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후에 그건 국선 변호사 이렇게 선임하시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까지는 뭐 편의를 좀 봐주는 것. 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국선 변호인이 이제 누가 될지 관심인데 두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플러스 국선 변호인이 한 400여 명 되는 국선 변호인이 있고 전담 국선 변호인이라고 또 있다고 하네요. 이게 30명 정도가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전이 국산하는 건 저 같은 사람들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공익활동 차원에서 국선변하는 일반 사선 변호사인데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을 좀 맡아주십시오. 맡아달라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국선변호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 배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배당되는 경우 거의 없고 이제 신청을 하죠. 예. 그러면 이제 돈을 줍니다. 네. 적은 액수긴 하지만 사건 한 건당 몇십만 원씩 이제 네. 돈을 주는데 문제는 요새는 그게 아니라 중앙 법원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들을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월급을 받는 사람이죠. 법원에서 월급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로펌 같은 거라 보면 됩니까? 뭐 일종의 그렇게 네. 보셔도 되죠. 예.
그 중앙지법에 소속돼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들 각 형사부마다 몇 명씩 배당이 돼 있습니다. 이 형사 22부 같은 경우는 2명 정도 배당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건들은 못하고 오직 22부에 있는 국선 변호사 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법원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밖에 있는 사선 변호사들한테 국선을 하기라는 이 사건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부담되고 양도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두 사람이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고, 근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그 2명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부에 있는 중앙지법에 있는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국선을 맡아라라고 했을 때 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 국선들이? 권리는 당연히 있죠. 권리는 있는데 네. 저희 같은 밖에 있는 사선 변호사는 그거 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예. 현실적으로 법원에 소속된 사람이나 월급도 마찬가지로 받는데. 월급도 받고 그 22부 전담 국선 변호사인데 이거 힘들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예. 네. 저 못하겠는데요, 재판장님. 이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그건 저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서 7명의 변호인이 한꺼번에 사임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변호할지 굉장히 관심인데 바깥에서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거물급 변호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선임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박 대통령을 지금 옹호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MH그룹이라는 곳에서 고용을 한 거죠. MH그룹에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의뢰를 한 거고 MH그룹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드니 딕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영국 변호사인데 이분의 전적을 보면 특이합니다. 이분의 전적을 보면 카다피라고 리비아 독재 정권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알죠. 그 아들을 변호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6년 만에 석방이 됐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케냐 정부가 폭력 진압한 그 대상자, 그 사람도 네. 변호를 했었고요. 보스니아 내전에도 문제가 있던 사람을 변호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르완다, 코소보 사태 이런 사태에 뭐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민간인을 통제했던 사람들을 변호했던 전력이 예, 있습니다. 예. 이분을 보니까 주로 독재자, 그 다음에 군사 세계 인권 네. 재판 이런 데서 피해자로 돼 있는 피의자로 돼 있는 이런 사람들 주로 변호를 했기 때문에 주로 거물급이면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변호했던 전력이 있어서 아마 MH그룹에서 이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한 것 같고요. MH그룹을 거래 대상으로 한 것도 제가 볼 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봐도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수임을 맡을 수는 혹시 없습니까? 그럼요. 외국 변호사가 한국 법정에서 이제 서서 변론 공판을 준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외국에서 뭐 이제 인권 그 국제형사재판소라든지 예를 들면 UN 이런 데서 이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아마 법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저 변호사가 고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정에서는 변호를 못하지만 이 로드니 딕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가 해외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부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결국 이제 네. 누군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뭐 건강이 뭐 이렇게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게 사실은 뭐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몸이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구치소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압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이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일단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면 좀 마음에 안 탔겠지만요. 그러니까 로드니 빅슨을 비롯한 MH그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는 일들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뭐 전직 국가원수라든지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 뭐 형사재판 받은 인권 문제 이거를 제기하는 게 그동안 일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거에 따르면 이제 재미교포들, 미국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여기다 의뢰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그 수임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외국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와 달리 수임료가 얼마쯤이에요? 다르게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아마 로드니 딕슨 정도의 왕실 변호사 정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액수의 변호사비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예. MH그룹도 컨설팅 피를 많이 받았겠지만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이런 것들을 부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뭐 수임료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MH그룹과 로드니 딕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사건을 다루는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이름을 좀 세계에 좀 광고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문제를 제기하고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예. 어떤 식으로 결론할지는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환기를 시키는 데는 뭐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오늘 오후 3시에는 한국당에서 윤리위를 열어서 이제 출당 문제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네. 출당 자진해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이제 10일 뒤에 자동 제명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그 옥중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에 지금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예. 벌써 어제 조원진 의원이 이번 주에 극렬하게 투쟁하겠다. 태극기들 다 모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월요일 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은 또다시 이게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 때문에 한번 또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구를 통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자유한국당 뭐 인사에게 전화를 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도와달라, 예. 여론몰이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다고 하면 이건 철저하게 계획하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는 본인이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인권 문제로 외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또 국내에서도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여론을 지지자들의 결집을 통해서 다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정치적 재판을 끌고 가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셔서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네. 저렇게 여론을 자꾸 국론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기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늘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재판은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앞서서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오늘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 공판기일 네. 때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아시겠지만 어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 불출석보다 변호인이 없는 것이 더 컸죠. 예. 네. 그러니까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서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건 사건인데 사선 변호인이 전부 다 사임을 했고 새로운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됐으니까 이제 법원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길에는 아마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돼서 다음 길 정도에는 아마 재판이 열릴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재판이지 실질적인 재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기록이 10만 쪽입니다. 네. 이 국선 변호사나 저희 같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10만 쪽에 있는 수사 기록과 그동안의 공판 기록도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변론에 들어가기까지는 아마 물리적으로 한 2, 3주는 필요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아마 재판에는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사실 조금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변호인 적견은 선임기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왜냐하면 구치소에 있는, 예를 들어서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김태현 변호사 내 사건이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면 네. 네. 가서 뭐 상담을 해봐야 제가 할 수 있는 사건인지,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위임계약서 도장을 찍고 선임기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피고인이 어떤 변호사라든지 처음에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까지는 선임기를 제출하지 않아도 접견하게 해줍니다. 그 접견이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쇠철상 있는 데서 하는 일반 접견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 변호인 접견. 그렇죠. 네. 변호인 접견. 유리문 안에, 유리로 된 방 안에 들어가서 외부에서 볼 수는 있으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 없는 예. 그렇게 접견하게 해줍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접견 선임기를 안 내고 계속 3번, 4번 가게 되면 그때부터 구치소에 제재가 들어오죠. 네. 정식으로 선임기를 제출하시라고. 예.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 공판을 꼭 진행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임계가 제출됐는데 한 국선변이 선정된 국선변이 나와서 이렇게 아마 앞으로 진행하고 몇 주 후에 다시 기록을 변론기를 공판기를 잡겠다 정도의 절차적인 것만 진행을 하고, 실질적인 공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2주, 적게는 2주, 많게는 3주까지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직원이 옆에서 이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국선 네. 변호인이 워낙 10만 쪽이기 맞죠. 때문에 복사하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복사해서 서로 이렇게 한 부씩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일주일 걸린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선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 전담을 하는 사람들은 변호인 3명당 직원 1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3명의 변호인을 직원 1명이 보좌하는 입장이 되니까 변호인들까지 달라붙어서 그걸 복사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복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사하고 나서 기록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2, 3주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재판이 계속 늦어지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이
피의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전에 자료라도 일단 다 복사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라고 네.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사임을 했는데 계속 구치소를 두어 번 정도 그거를 하고 있다는 접견을 하고 있다는 건요. 예. 글쎄요, 이건 아직까지 그 원인들을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서 좀 속단하기 어려운데 예. 아마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아직 사임계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만뒀지만 그 서류 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아직 유영하 변호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임계가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치소 측에서, 왜냐하면 사임하고 나더라도 그 이제 뒤처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후에 그럼 국선 변호사 이렇게 선임하시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까지는 뭐 편의를 좀 봐주는 것. 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국선 변호인이 이제 누가 될지 관심인데 두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플러스 국선 변호인이 한 400여 명 되는 국선 변호인이 있고 전담 국선 변호인이라고 또 있다고 하네요. 이게 30명 정도가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전이 국산하는 건 저 같은 사람들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공익활동 차원에서 국선 변하는. 일반 사선 변호사인데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을 좀 맡아주십시오. 맡아달라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국선 변호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 배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배당되는 경우 거의 없고 이제 신청을 하죠. 예. 그러면 이제 돈을 줍니다. 네. 적은 액수긴 하지만 사건 한 건당 몇십만 원씩 이제 네. 돈을 주는데, 문제는 요새는 그게 아니라 중앙 법원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들을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월급을 받는 사람이죠. 법원에서 월급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로펌 같은 거라 보면 됩니까? 뭐 일종의 그렇게 네. 보셔도 되죠. 예. 그 중앙지법에 소속돼 있는 국선 전담 변호사들 각 형사부마다 몇 명씩 배당이 돼 있습니다. 이 형사 22부 같은 경우는 2명 정도 배당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건들은 못 하고 오직 22부에 있는 국선 변호사 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법원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밖에 있는 사선 변호사라서 국선을 하기라는 이 사건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제 부담되고 양도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두 사람이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고, 근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그 두 명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부에 있는 중앙지법에 있는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국선을 맡아라라고 했을 때 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